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여정에 함께하는 핵심 파헤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매일 마주하는 근로조건.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이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근로계약서 내용도 있고 또 회사 규칙,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죠. 네, 취업 규칙. 그리고 노조와 맺는 단체 협약도 있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까지. 이 기준들이 막 얽혀 있는데 뭐가 우선인지 또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충돌할 때가 문제죠. 네, 왜 어떤 합의는 또 무효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법원 판결들, 또 전문가 분석 자료들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로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겹의 규범들이 있는 거죠. 가장 밑바탕에는 근로기준법 같은 법률이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요. 네, 최소 기준. 그 위에 이제 회사의 규칙인 취업 규칙, 그리고 노조와 회사가 맺는 단체 협약, 맨 위에는 개별 근로계약이 있고요. 근데 이게 때로는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법의 취지를 좀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시도도 보이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오늘 살펴볼 판례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 또 어떤 원칙으로 이건 정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당신이 근로자든 사용자든 이 작동 원리를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노사 간에 그냥 합의만 하면 뭐든지 다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거요? 아,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법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 덜 받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하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아, 핵심을 바로 짚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그러니까 보통 시간당 받는 임금 있죠? 네네. 그거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최소 기준선을 딱 정해놨어요.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규정이라서요.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이 기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 합의로도 안 되는 거군요. 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만약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 계산 방식이 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그 합의 부분은 법 위반으로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요? 네, 무효가 되고 당연히 법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합의보다 법이 더 세다 이런 얘기군요. 혹시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님들 사례가 있는데요. 매일 근무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어떤 날 초과 근무한 시간이랑 다른 날 좀 부족하게 근무한 시간을 월 단위로 그냥 합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아, 월 단위로 퉁쳐서요? 그렇죠. 이걸 월 단위 상계약정이라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장 근로는 원래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1.5배. 근데 이걸 그냥 부족하게 근무한 시간, 그러니까 1배짜리랑 퉁쳐버리면 법에서 정한 그 50%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약정이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하, 계산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혹시 회사에서 다른 수당을 좀 더 챙겨줬다거나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판결에서도 회사가 야간 근로수당 같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해줬거나 아니면 실제 일한 시간이 약속된 시간보다 적은 달에도 약속된 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줬다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요. 연장 근로수당에 관한 합의가 법 기준 미달이면 그 부분은 여전히 위법하고 무효다.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와, 그렇군요. 네, 근로시간 관련 법 규정은 그만큼 엄격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합의나 회사 내부 규정 같은 건 법의 최저 기준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원칙이군요. 그럼 노동조합하고 회사가 맺는 단체 협약은 좀 어떤가요? 이건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요? 단체 협약.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갖죠.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법규범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요. 네. 하지만 이것도 만능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강행 규정 있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택시업계의 산업금제관행입니다. 아, 산업금제. 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기사님이 번 돈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이걸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산업금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쵸. 법으로는 금지죠. 그런데 만약에 노조랑 회사가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 산업금제로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면요. 그 합의는 명백하게 강행법규 위반이라서 무효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걸 다시 확인했고요. 아, 단체 협약이라도 법을 어기면 무효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무효인 합의를 근거로 기사님들 임금이나 퇴직금을 깎는다. 그건 법 위반이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처벌까지요? 아, 상당히 엄격하네요. 그럼 법 말고 다른 제약은 없을까요?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다른 한계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일을 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이나 퇴직금,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의 주머니에 이미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올 것이 확실해진 돈 있잖아요. 네, 이미 내 돈이 된 거. 그렇죠. 이걸 기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엄연히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동조합이라도 개별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는 단체 협약만으로 이미 받은 돈 일부 돌려내라거나 받을 돈 포기해라, 나중에 받기로 하자 이런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택시회사가 노조랑 합의해서 과거 기간 산합금을 올려받고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기로 한 거, 이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노조 합의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제약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이것도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깎는다거나 아예 안 주기로 하는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아, 그런 조항이요. 네, 법원은 이는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걸 부당하게 침해하고 또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질서나 도덕관념, 이걸 공서양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권리 행사를 막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정당한 권리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체 협약도 이런 기본적인 선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파업 같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징계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단체 협약에 만약 쟁의행위 기간 중에 어떤 이유로든 징계나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신분보장 조항이 있다면요, 그 문구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즉, 정당한 파업 기간 중이라면 설령 그 파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잘못, 예를 들어 상사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회사는 그 기간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업과 관련 없는 잘못이라도요? 네.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공공기관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동교육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 도입처럼 예산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요,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협약만으로는 안 되고 내부 절차도 밟아야 한다. 네.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더 엄격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거죠.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 개정이 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나왔던 택시 기사님들 최저임금 문제가 그런 사례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기사님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운행 실적에 따라 받는 돈, 즉 생산고는 빼고 고정금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춰야 하게 됐거든요. 네. 기사님들 수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좋은 취지였죠. 근데 현실에서는 고정금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부 회사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근로계약서에 적는 소정근로 시간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이것만 확 줄여버린 거예요. 아, 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니까 최저임금 기준 맞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군요.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이
이런 식의 소정근로 시간 단축 합의나 이걸 반영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 규칙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탈법 행위로 무효. 네. 실제 근로 형태나 시간 변경 없이 서류상 시간만 조작하는 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서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또 다른 흥미로운 쟁점이 나오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기사님들한테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랑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도급제, 이게 사실상 산업금제랑 비슷한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네, 선택하게 했다. 많은 기사님들이 당장 수입 때문에 도급제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네 하면서 차액 지급을 청구한 거죠. 아, 이때 회사는 뭐라고 방어했냐면 아니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의 칙 위반이다. 네, 신의 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인데 이걸 근거로 회사가 방어한 겁니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좀 엇갈리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같은 강행법규 위반 문제를 신의 칙을 들어서 그렇게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신의 칙을 너무 쉽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즉 최저임금 주장을 막는 건 결국 경영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의 칙 적용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건설 현장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까지 구조가 복잡해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게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좀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공사가 2차 이상 하도급 했는데 건설업 등록을 안 한 하수급인, 예를 들어 재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줬다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직상 수급인, 그러니까 원청에서 직접 하도급을 받은 1차 협력업체죠. 이 업체가 그 임금을 대신 지급할 연대 책임을 지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 바로 위 업체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군요. 네,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책임은 직상 수급인한테 잘못이 없거나 이미 아래 업체에 공사대금을 다 줬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강력한 강행 규정이에요. 심지어 직상수급인이랑 하수급인 사이에 우리는 연대 책임 안 진다고 계약서에 썼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써도 소용없군요. 네, 불법적인 하도급을 막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 임금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법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평등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그러니까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뒷받침되나요? 특히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처럼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의 평등 원칙, 제11조, 또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조항,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조항, 제8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준, ILO 협약 등과 국제인권규약, 사회권규약 제7조 같은 여러 곳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아니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임금은 계속 차별받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을 다뤘어요. 네,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법원은 일단 고용 형태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사유인 사회적 신분, 예를 들면 성별, 종교, 국적 같은 거요.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봤어요. 아, 사회적 신분은 아니다. 네. 하지만 다른 법적 근거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의 원칙이나 국제규약인 사회권 규약을 직접 언급하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제규약을 국내 재판에서 판단 근거로 직접 활용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고용 형태가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아닐지라도 다른 여러 법 원칙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습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주로 여성만 채용해온 특정 직렬이 있었는데 그 직렬의 정년을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다른 직렬보다 훨씬 낮게 설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걸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헌법의 평등 원칙이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신에 비춰볼 때 이런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과거부터 그래왔다는 관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딱 못 박았습니다. 관행은 이유가 안 된다. 네. 중요한 건 이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차별을 한쪽, 즉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군요. 네. 이런 원칙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여러 규범들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규범들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회사가 취업 규칙을 바꿔서 전 직원 연봉을 4,500만 원으로 낮췄다. 이러면 뭘 따라야 할까요?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해결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줄여서 유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의 원칙? 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원칙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예시처럼 회사의 취업 규칙보다 개별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 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연봉 5천만 원, 설령 나중에 회사가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근로자 과반수 동의 같은 걸 거쳐서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연봉 4,500만 원으로 그 변경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근로자에게는 원래 더 유리했던 근로계약 조건, 연봉 5천만 원이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유리의 원칙이라는 게 취업 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규범들 사이, 예를 들어 뭐 법하고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이랑 근로계약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해당 대법원 판결 자체는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이 담고 있는 정신,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조항들을 보면 비슷한 취지의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법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고 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제15조. 네. 또 취업규칙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 그리고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고요. 제33조. 아, 비슷한 규정들이 이미 있군요. 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유리의 원칙은 단순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서 한국 노동법 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 규범이 충돌할 때는 항상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이게 노동법의 기본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복잡한 법의 세계지만 이 유리의 원칙 하나만 잘 기억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짧게라도 더 짚어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만 더 언급해 보죠. 첫째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와 근로시간 연장 같은 것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예요. 이게 사실상 단체협약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서면 합의도 단체 협약처럼. 네. 그렇다면 단체협약처럼 유효기간, 보통 2년인데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둘째는 단체협약이 만료됐더라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기존 협약 효력이 유지된다. 이런 조항, 자동 연장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다면 그 연장 기간이 반드시 법정 유효기간인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노사 합의의 자율성을 좀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셋째, 좀 흥미로운데요. 같은 판결에서 단체협약으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휴가 쓰라고 권고하고 그래도 안 쓰면 돈으로 보상 안 해도 되는 제도. 이걸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 그 제도를 안 쓰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네, 뭐 휴가 사용보다는 수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근로 현실을 반영한 걸 수도 있지만 휴가 사용을 장려하려는 제도 취지를 좀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숍 협정이라고 해서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금은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즉,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렇군요. 오늘 근로조건 결정의 이 복잡한 세계를 판례들을 통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법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노사 간의 합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합의 역시 법의 최저 기준은 지켜야 하고 또 평등이나 신의 성실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 이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규범이 충돌할 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 유리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근로조건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쟁점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법과 원칙을 제대로 아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합의했으니 됐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합의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법적인 기준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갈등이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기준과 해석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공정한 근로조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의 지적 여정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